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세션은 언리얼 엔진 4에 있는 게임 쪽 개발하실 때 사용하실 만한 유용한 기능들, 그리고 거기 저희가 원래부터 제공했고 또 새롭게 추가한 최적화와 관련된 기능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 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창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추적하고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파악하는 과정이 프로파일링인데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언리얼 엔진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언리얼 엔진은 현재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스태티스틱의 줄임말이죠. 스탯 명령어를 가지고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뭐 게임을 실행해 보시거나 저희 엔진을 켜 보시면 제일 먼저 쓰실 만한 게 스탯 유닛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언리얼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방식 중에 언리얼 엔진은 되게 여러 스레드가 협력해서 지금 게임을 실행시키는데 게임 스레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에 관련된 중요한 업데이트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임 스레드가 있고, 이 게임 스레드가 렌더링 스레드에 이런 것들을 그려라 라고 렌더링 커맨드를 주고, 렌더링 스레드는 또 RHIT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RHI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레이어에 명령을 주면 이 RHI가 각 지금 타겟하는 플랫폼, 뭐 플스포면 GNN 플랫폼, 뭐 불칸, 메탈, 뭐 오픈GL ES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각각의 렌더링 하드웨어에 맞게 명령어를 다시 주고, 그 명령어를 준 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GPU 쪽, 그러니까 GPU에게 명령어를 전달해 주면 GPU가 그걸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대해서 각각이 얼마나 한 프레임을 그리는데 걸렸는지 보여주는 게 이 스탯 유닛 명령어예요. 그리고 각 스레드에서 그러면 이 프레임을 그릴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각각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는 것도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택 게임, 머신 렌더링, GPU, RHI 이런 식으로 각각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 스탯신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최적화의 가장 중요한 드로우 콜, 이 드로우 콜을 줄이는 게 게임 최적화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인데요. 이 드로우 콜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탯신 렌더링이고요. 또 RHIT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얼마나 많은 트라이앵글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메모리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탯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 그러니까 변경들을 막 보는 거라면 스타트 파일과 스탑 파일은 어떤 구간을 내가 정해서 그 구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쭉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저희는 그 녹화된 파일들을 나중에 스탯 뷰어라는 기능 툴을 통해서 열어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툴로 열어보면 오른쪽처럼 이제 그래프 형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쭉 나오고, 각 프레임을 지정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도 따로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처음에 실행해가지고 뭐 어떤 마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을에 들어가고 그 사이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언제 가장 프레임이 떨어지는지를 이런 걸 추적하실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때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GPU 쪽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부하를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는지 확인하시려면 프로파일 GPU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사용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최적화 관련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GPU 쪽에서의 문제는 크게 버텍스 쪽에 바운드된 문제냐,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가 너무 무겁고 지금 버텍스의 트라이앵글이 너무 많아서 걸리는 이 부하가 많은지랑, 픽셀 쪽, 지금 우리가 한 점에 한 픽셀의 색깔을 결정할 때 30개의 명령어 정도면 될 건데 뭐 그걸 내가 200개, 300개를 쓰고 있다. 뭐 그런 식의 픽셀 쪽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발생하는 픽셀 바운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둘을 구분할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픽셀의 수를 과감하게 줄여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스크린 퍼센트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크린 퍼센트지를 활용하시면 현재 화면이 렌더링 되는 사이즈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픽셀 수를 거의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사이즈로 렌더링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게임이 느려졌을 때 스크린 퍼센트지를 뭐 70 정도로 낮췄을 때, 그러니까 픽셀 수를 줄였을 때 실제 성능 상상의 효과가 있으면 이건 우리는 지금 픽셀 쪽에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걸 줄였는데도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는 지금 버텍스 쪽에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적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약간 오버스펙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디퍼드 렌더러의 장점은 월드에 여러 가지 라이트를 막 배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우리 게임에서 우리가 월드에 배치한 라이트가 디렉셔널 하나, 그리고 뭐 포인트 라이트 한 두세 개면 굳이 디퍼드 렌더러를 꼭 쓰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가벼운 포워드 렌더러를 써서 MSAA의 이점을 얻으시는 것도 훨씬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자신에게 맞는 렌더러를 우리가 잘 쓰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 피처 레벨도 굳이 우리가 그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예를 들어 막 인도 같은 뭐 되게 옛날 핸드폰, 그리고 사양이 낮은 핸드폰이 있는 시장을 만약 우리가 타겟하고 있다면 굳이 ES3 언더바 1 피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의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 엔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최소 사양 하드웨어, 그리고 뭐 잘 돌아간다라고 알고 있는 하드웨어 뭐 이렇게 있다면 걔네들에 따라서 각각 엔진 퀄리티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로우부터 시네마틱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뭐 해상도를 어떻게 할지, 텍스처 세팅은 어떻게 할지, AA는 어떤 걸 쓸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분배하셔서 적절하게 최소 사양, 권장 사양 등등에 맞는 권장 사양 등에 잘 돌아가는 형태로 게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제 유용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공하는 레벨 오브 디테일 쪽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레벨 오브 디테일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에셋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여줄지를 단계별로 결정할 수 있는 게 LOD인데요. 먼저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시에 대해서 LOD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LOD 생성을 지원을 했어요. 원래 보통 그 아티스트 분들이 맥스나 맥스 같은 데서 막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인풋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언리얼 엔진을 쓰시면 그거보다 더 훨씬 간편하게 엔진 에디터 내에서 바로 LOD 메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래는 그 외부 툴에서만 할 수 있었던 스켈레탈 메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에디터에서 이제 LOD를 생성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학습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컨텐츠 예제라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저희가 스켈레탈 메시와 스태틱 메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로 파일을 좀 복사를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스태틱 메시 이 머그잔에 대해서 LOD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얘는 저희 LOD 선택 툴에서 보시면 LOD가 생성이 안 돼 있어서 LOD가 선택이 확장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원하는 대로 LOD 개수를 내가 원하는 형태 정도로 뭐 4개 정도 만들겠다 하고 변경 내용을 적용하시면 지금 LOD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왼쪽 상단에 트라이앵글스 있잖아요. 이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LOD 0번일 때 1428개의 트라이앵글을 갖고 있는 메시였었는데, 방금 그 과정을 통해서 뭐 LOD 1이면 714개, 뭐 350개,
170개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것들을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LOD들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시점에 LOD1을 쓰는지 LOD3을 쓰는지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저희는 스크린 사이즈라는 개념으로 그걸 결정을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화면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화면 크기가 그 스크린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데요. 화면 크기는 어떤 거냐면 이 전체 이 스크린을 그리기 위해서 이 스크린 내에서 얘가 차지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화면 크기에 걔가 꽉 차서 크게 보일 때는 당연히 그 디테일한 메쉬를 쓰는 게 좋고 화면에서 멀어서 뭐 되게 한 조그맣게 보이는 경우에는 굳이 디테일한 메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LOD2 같은 경우 LOD 0일 때는 1.0, LOD 1일 때는 0.3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는 기본으로 자동으로 설정된 거고요. 이거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태틱 메쉬에 대한 거였고 스켈레탈 메쉬도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스켈레탈 메쉬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여기 LOD 선택 툴에 아까랑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 LOD 개수 쪽에 원하는 숫자를 뭐 이번엔 3개로 할게요. 만들어서 추가해 주시면 스켈레탈 메쉬에 대해서 지금 LOD가 생성이 된 거고요. 보기 편하게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볼게요. 지금은 LOD 0이고 트라이앵글 수가 35,000개죠. 그렇지만 LOD1은 자동으로 9,400개로 줄여주고 LOD2는 4,700개로 줄여주고 지금 와이어프레임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이거를 그냥 실제 라이팅이 포함한 머티리얼로 씌우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차이가 좀 잘 안 보이죠, 확실히. 그리고 이게 스크린 사이즈 기준으로 멀어졌을 때는 훨씬 더 차이가 안 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언리얼 엔진이 좋은 점은 그 멀티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추가한 게 현재 스크린 사이즈가 LOD 제로 같은 경우 만약에 스크린 사이즈가 1.0으로 돼 있는 경우에 나오게 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저희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각 플랫폼별로 어떻게 다르게 컨트롤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OD1, 뭐 LOD2가 나오는 이 스크린 사이즈가 나오는 수준을 플랫폼마다 다르게 지정하실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을 저희가 포트나이트에서 플스4용, 모바일용 다 모두 한 에셋을 갖고 지원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한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모바일에서는 0.15가 아니라 한 0.5일 때부터 제일 안 좋은 메쉬를 쓰자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시면 되고요. 이것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캐릭터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게임이 지원하는 게 캐릭터가 한 100개, 200개 된다. 그러면 이 작업을 200번씩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이 정보를 에셋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D 세팅 자체를 에셋으로 생성해서 저장하면 지금 컨텐츠 브라우저에 추가가 됐죠. 추가되어 있고 얘를 다른 캐릭터에 그대로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대량의 에셋을 만드실 때 편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자면 플랫폼 간 다른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에셋 간에도 설정을 재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블루프린트 네이티브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로직을 짜고 구현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의로 넣은 기능인데요. 이 블루프린트 스크립트가 당연히 C++보다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그 버추얼 머신이라는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계가 늘어나면
당연히 호출 비용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훨씬 C++ 네이티브보다는 당연히 느리지만 훨씬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빠르고 제작을 해낸 편의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성능이 느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블루프린트를 해석해가지고 C++로 뽑아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보리콜이라는 저희 그 VR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VR 게임은 디스플레이가 두 개거든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이 양안에 대해서 9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어지러움증이 없는데 그 90프레임으로 렌더링 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넣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도 저희가 다 오픈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따로 블루프린트 뭐 설정을 어떻게 해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마지막에 패키징이라는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데 이 패키징 할 때 우리는 블루프린트를 C++로 만들 거야 라고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서 배포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최적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최적화를 한 방식이 뭐 큰 가닥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예요. 업데이트 대상,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포즈를 바꾸고 하는 포즈를 매번 바꿔야 되는데 그 포즈를 바꾸는 대상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그 포즈를 바꾼 일이 부호가 너무 크면 그거를 나눠서 하거나 아예 피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업데이트 대상을 최대한 줄이는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이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 URO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요도라는 개념을 게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캐릭터 그리고 앞에 있는 캐릭터보다는 당연히 그 저한테 멀리 있고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캐릭터가 훨씬 중요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크기도 아예 다를 테고요. 그래서 이 중요도가 낮은 애들은 업데이트 자체를 매 프레임 하는 게 아니라 스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셨다. 그럼 뭐 3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그걸 플레이시키면 매 프레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30프레임을 잘 읽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중요도가 낮으면 URO4라고 하면 뭐 첫 번째 프레임만 읽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프레임만 읽고 그 다음에 뭐 아홉 번째 프레임만 읽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에 잡혀있는 키프레임들을 띄워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프레임을 건너서 데이터를 읽어서 반영을 시키니까 데이터가 뚝뚝 끊어져 보이겠죠? 그게 실제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URO로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되게 걷는 모션이 괜찮은데 URO4일 때는 살짝 걷는 모션이 어색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URO10일 때는 모션 자체가 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 공중에서 그냥 다리를 돌리는 느낌? 걷는 거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저한테서 멀리 있는 애가 URO1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서 성능을 아끼는 기능이고요. 맨 오른쪽에는 저희가 각 프레임들마다 원 프레임, 다섯 번째 프레임, 아홉 번째 프레임 읽을 때 읽어오지 않고 그냥 원래 알던 값을 사이를 보관해서 중간에 값을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을 껐었을 때는 맨 오른쪽처럼 URO4에 인터폴레이션 없는 버전이 저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인터폴레이션이 있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없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발하시면서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는 기능이에요. 또 업데이트 하시면서 처음 LOD 0번, LOD 1번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캐릭터를 그릴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을 때는 되게 애니메이션이 디테일해야 돼요. 뭔가 손끝이나 뭐 이렇게 손목 같은 부분도 잘 애니메이션 돼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LOD 3, 뭐 LOD 4를 쓸 정도로 되게 멀리 있고 작으면 사실 손끝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건너뛰게 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OD별로 어떤 본 이하는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라는 걸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화면에 보이는 경우에만 업데이트 시키자라는 것도 지정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 안 보일 때도 원하면 업데이트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걸로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또 저희가 포트나이트 하면서 넣은 기능인데 이게 FPS 같은 경우에 혹은 FPS, TPS 같은 슈터에서 좀 흔한 건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총기 같은 걸 주워서 쓰는 경우에 총이 캐릭터한테 붙어 있는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장전도 되고 뭐 장전되고 뭐 쏠 때 뭐 리볼버가 뭐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총구도 들리고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구에 빛도 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스러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얘네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스켈레탈 메시를 그릴 때와 스태틱 메시를 그릴 때는 스태틱 메시를 그리는 게 살짝 더 비용이 쌉니다. 왜냐하면 그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바닥에 그래서 보통 예전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총기들은 스태틱 메시로 한 벌 만들고 사람이 주웠다고 판단되면 스켈레탈 메시로 또 총기를 만들어서 붙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로 이제 아끼시는데 이렇게 두 벌 만들면 당연히 게임 용량 자체가 커지겠죠. 그리고 작업자도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돼서 불편하실 테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스켈레탈 메시도 스태틱 메시처럼 동작하게 하는 기능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애니메이션 틱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 패스도 스태틱 메시처럼 동작을 합니다. 네, 이런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URO를 쓰긴 썼는데 만약에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돼서 어쨌든 URO를 스킵한 애들이 내 눈앞에 너무 많으면 결국 부하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버짓 시스템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 전체를 업데이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0ms 정도까지는 오케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애니메이션 최적화를 URO를 자동으로 조용하게 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버디 시스템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또 군중 연출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몬스터들이 떼거지로 나한테 덤비는 경우에 이 몬스터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상태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쫓아오는 애니메이션 있고 가만히 멈춰서 있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를 만나서 약간 어그로 끌려서 이렇게 빨개진 애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다르잖아요. 애니메이션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를 거예요. 뛰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다 업데이트하면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되는 몇 가지, 한 4, 5가지 몬스터에 대해서만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는 걔를 공유해서 같이 쓰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애들이 나왔을 때 성능을 아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줄기에서 애니메이션 부하가 큰 작업을 나눠서 하는 쪽은 일단 멀티스레드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그 애니메이션의 각각의 스테이트 사이의 트랜지션 같은 걸 결정하고 변경하고 하는데요. 그 애님 그래프 그러니까 애님 블루프린트 내에 있는 블루프린트 연산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사실 더 좋겠죠. 아까 그 버추얼 머신 같은 걸 항상 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버추얼 머신 사용 안 하고 어떤 값들을 설정할 수 있으면 저희는 빠른 경로라고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빠른 경로라고 결정이 되면 블루프린트를 통하지 않고 C++ 단에서 얘에 대한 설정 값은 이거구나라고 가져와서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노드 구성인데 만약에 오른쪽 것처럼 뭔가 내가 블루프린트 단에서 연산을 넣었어요. 곱하기 0.5를 해라 라는. 저랬을 때는 패스가 깨진 거거든요. 그 깨진 것들에 대해서 아티스트, 작업자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경고를 띄워주는 기능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애니메이션 최적화 쪽의 주였지만 사실 이것 말고 배경 에셋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또 뭐 프로그래머 단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해상도 관련해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템포럴 업샘플링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엔진에서 렌더링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좀 보자면요. 한 프레임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배경 같은 그 배경 지오메트리 같은 걸 다 그린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 그러니까 뭐 초점이 어딘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엘리싱 중에 저희는 템포럴 AA를 쓰는데 이 TAA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뭐 모션 블러, 블룸, 톤 매퍼 같은 후 처리 작업을 한 다음에 UI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버퍼를 이제 그 백버퍼를 이제 보여주는 것까지 처리를 하거든요. 이때 저희가 UI 직전 단계에서 해상도를 뻥튀기 시켜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UI까지는 원래 우리가 정한 뭐 1080p라는 정한 해상도가 있다면 거기까지 나오고 이 이전 단계는 사실 더 작게 그려서 퍼포먼스를 아끼다가 UI만 제대로 짠 그려서 내보내주는 기능이에요. UI는 왜 작게 그리냐, 그러니까 작게 안 그리냐면요. UI가 사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유저한테 가장 눈에 띄는, 제일 먼저 보이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 하락이 눈에 엄청 잘 띄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UI 부분은 이걸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업스케일, 그래서 업스케일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드리자면 지금 하나의 픽셀짜리 주황색짜리가 있다면 걔를 만약에 2배로 뻥튀기 한다고 치면 나머지 하나의 색깔은 뭐 대충 주황색 비슷한 건지 알겠는데 나머지 3픽셀은 어떻게 색깔을 정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한 픽셀에서는 좀 자명하잖아요. 다 주황색으로 칠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2x2짜리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픽셀이 있고 걔를 우리가 4x4짜리로 변경한다고 치면 16개의 픽셀의 색을 4개의 픽셀 색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개의 픽셀의 색은 결국 자기들 안에서 주변 픽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업스케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픽셀들을 어떻게 읽어와서 비어있는 픽셀들을 색깔을 채워줄지 결정할지에 대한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5개의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값을 얻어오고 그걸 적용해서 비어있는 컬러들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2x2라고 했지만 꼭 2배는 아니고 뭐 1.2배일 수도 있고요. 1.1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 딱 나눠지진 않거든요. 어쨌든 남아있는 색들을 결정하는 방식이 주변 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 과정으로 업스케일 퀄리티를 결정을 하고 스크린 그리고 어느 정도 줄일지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스크린 퍼센트지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R 스크린 퍼센트지 R.점 스크린 퍼센트지가 100이다 그러면 기본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80이다 그러면은 앞부분은 80% 작게 그리겠다. 그게 70이다 그러면 앞부분은 70% 작게 그리겠다 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실제로 퀄리티가 얼마나 달라지냐면 이게 기본 퀄리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을 때이고 이게 스크린 퍼센트지 70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일단 디테일 좀 뿌여지는 것도 있고 저기 그 건물 위에 뾰족뾰족한 부분 같은 게 좀 많이 날아가는 걸 보일 수 있죠. 이게 주변 색 정보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상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씬의 느낌 같은 건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페이셜 업스케일이고요. 진짜 말씀드릴 거는 템포럴 업샘플링 기능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4.19에서 추가된 건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TAA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업샘플링을 시키자라는 게 TAAU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TAA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안티 엘리싱 방식 중에서 현재 프레임 기준으로 보통은 AA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어떤 컬러를 정할지가 엘리어싱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엘리어싱이 많이 줄어드는데, TAA 같은 경우는 이 전 프레임에 대한 정보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현재 프레임의 어떤 픽셀의 색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현재 프레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프레임까지 사용하니까 정보가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 정보가 더 많은 상태로 AA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전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 약간 약간 고스팅 현상 같은 게 조금 생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그 방식에 그걸 살 때 업샘플링까지 같이 하자라는 컨셉이고요. 당연히 앞 단계에 앞 프레임에 있던 정보를 활용하니까 더 퀄리티가 좋겠죠. 그리고 훨씬 이 전체 과정 중에서 모션 블러 블룸 톤 매퍼를 원래 해상도로 진행하니까 당연히 전체 프레임을 그리는 부하 자체는 이게 더 높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요. 스크린 퍼센티지라는 명령을 똑같이 쓰고 템포럴 업샘플링이라는 것만 프로젝트 세팅에서 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업샘플링 하는 게 당연히 퀄리티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스 AA 퀄리티라는 콘솔 변수에다가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퀄리티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형태냐,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가 어쩌냐면요. 이게 원본이면 템플 업샘플링을 쓰면 이 정도.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아까 거보다는 좀 덜 뿌여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스페이셜 업스케일만 사용했을 경우 얘가 템포럴 업샘플을 사용했을 경우 철망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확실히 정보가 더 많으니까 더 좋은 퀄리티로 이런 서브 픽셀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비교해 드리자면 이게 원본 스페이셜 업스케일 템포럴 업샘플링 차이가 좀 납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가지고 성능을 어느 정도 아끼실 수 있게 된 건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둘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전체 최종 결과물의 한 50% 정도 되는 해상도를 그리다가 TAA로 한 70% 정도로 다시 늘린 다음에 그 상태로 후처리 과정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UI 그리기 전에만 100%로 뻥튀기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거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그 TAA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프레임은 70이었다가 이 다음 프레임은 90이었다가 이 전 프레임은 그 다음 프레임은 60이었다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장점을 활용해서 동적으로 자동으로 GPU 부하를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프레임보다 지금 프레임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광활한 곳에서 드로우 콜도 몇 개 없고 프레임이 잘 나와요. 한 70, 80 나와요. 근데 내가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마을을 바라봤는데 마을이 건물이 너무 많고 복잡해가지고 걔가 한 30프레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60에서 30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프레임이. 그 경우에 그런 기존 해상도로 만약에 똑같이 그렸으면 60, 30이었는데 다이나믹 레졸루션을 만약에 내가 세팅해 놓으셨다면 30프레임이 되는 순간 지오메트리를 그리는 부하를 확 줄여가지고 자동으로 TAA 전 단계를 확 줄여가지고 45프레임까지 나오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하시는 방식도 내가
최소로 작게 얼마나 그릴 거냐, 최대로는 크게 얼마나 그릴 거냐. 그래서 민맥스 세팅을 해주시고 TA를 켜주시기만 하면 네, 그러면 자동으로 특정 내가 원하는 지점에 맞춰서 지점에 맞춰서 해상도들을 막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4.2223에 굉장히 좋은 게임 쪽으로 굉장히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능들은 저희가 뭐 작업자들이 이터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뭐 제작 편의 기능부터 뭐 오픈월드 제작에 도움이 되는 기능, 그리고 뭐 렌더링 퀄리티에 도움되는 기능, 뭐 그리고 출시를 하시려면 꼭 필요한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까지 저희가 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라이브 코딩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먼저 라이브 코딩이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그 C++로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C++로 어떤 수정을 해요. C++ 상에서 어떤 코드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빌드해서 올린 다음에 그거를 문제가 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그 바이너리를 끈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예전부터 한 리로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리얼 에디터는 하나의 바이너리가 있고 여러 가지 DLL들을 모듈화 시켜서 이제 각각의 모듈에 변화가 있을 때 그 모듈만 변경해서 다시 에디터에 다이나믹 링크해 가지고 사용하는 형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닫지 않고도 C++ 변경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내가 어떤 코드를 하나의 C++ 코드 하나만 고쳤는데 전체 모듈을 다 빌드해야 되다 보니까 뭐 덩치가 엄청 큰 모듈 같은 경우는 뭐 빌드할 때 뭐 1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뭐 2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프로그래머는 약간 멍 때리고 대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라이브 코딩이라는 기능을 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CPP의 수정을 바로 함수 단위로 변경점만 바로 패칭해 가지고 C++의 수정 사항을 뭐 몇 초 단위로 지금 수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C++이지만 거의 스크립트급으로 빌드 컴파일이 되는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현재는 그 실험 기능이라 아쉽게도 윈도우만 지원되고 아직은 그 헤더 파일 같은 곳에서 클래스 레이아웃 변경은 안 돼요. 다만 선언되어 있는 CPP 함수들 내에서 기능들의 수정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기능들은 저희가 계속 추후로 지원하면서 더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또 예전에 언리얼 엔진을 좀 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4.2부터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빌드 코드를 그러니까 코드를 하나도 수정 안 해도 그냥 빌드를 누르면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빌드할 게 없어 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제는 빌드할 게 없다라는 말도 최대한 5배 정도 더 빨리 이전보다 받게 됐고요. 또 풀빌드나 인크리먼털 빌드나 전부 다 뭐 한 300%, 500% 이상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4.23에서 추가한 카오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션 전에 그 영상들 저희가 틀어놨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가 GDC 2019에서 공개한 카오스라는 약간 파괴 시스템과 관련된 데모인데요. 보여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고요. 뭐 유리도 아까 깨졌고 벽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다 부서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간판도 부서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씬에서만 파괴가 가능한 건 아니고 더 나가면 이렇게 큰 빌딩도 다 부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저희가 굉장히 큰 대규모의 폭발씬 같은 것도 만드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대형 로봇을 소환하면서 지금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큰 폭발신도 카오스로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카오스를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차세대 피직스 및 디스트럭션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피직스 관련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 PCX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아예 새로운 피직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파괴도 원래 디스트럭터블 메시라는 게 저희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더 개선, 발전시키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 쪽은 아직 작업 중이에요. 뭐 아직 클로스나 비클 같은 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개선해서 제공드릴 예정이고 지금 4.23에 공개된 건 파괴 위주로 기능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학습 탭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 카오스 디스트럭션 데모고요. 뭐 아쉽게도 이거를 실행시키시려면 그 런처에서 엔진 받으시면 안 되고 소스 코드를 한번 빌드해 주셔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런 제한이 있지만 기능들 한번 봐볼게요. 그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이제 못 보던 게 하나가 추가가 되셨을 텐데요. 저희가 카오스를 위해서 제작한 프랙처 에디터 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드를 추가했고 얘는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냐면 카오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파괴 관련 지금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파괴될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저희가 새로운 에셋을 추가했어요. 지오메트리 컬렉션인데요. 말 그대로 지오메트리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임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큐브 같은 걸 이렇게 바닥에 배치하고 얘를 무슨 탑인 양 이렇게 좀 쌓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멋들어지게 회전도 좀 시켜오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큐브를 만들어 놓고 이 큐브들을 그러니까 내가 파괴가 되길 원하는 그 메시들을 묶어서 지오메트리 컬렉션으로 여기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에셋을 저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여기 새로운 에셋이 추가가 됐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대상으로서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줄들이 막 가 있죠. 어떤 형태로 부서질 거다라는 가이드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부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프랙처를 클릭해주면 지금 이 각각 색깔이 다른 파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 지금 이렇게 파편들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파괴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또다시 프랙처를 눌러주시면 걔만 또 20개로 갈라집니다. 지금 뭐 그거는 20개인지 100개인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컨트롤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내가 얘가 어떻게 부서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면서 만드실 수가 있고 지금 보이는 이 파편들을 생성하는 패턴은 가장 기본적인 보로노이 패턴인데요. 보로노이 패턴 말고 그냥 큐브를 만들어 놓고 벽돌처럼 부서지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파편 자체가 벽돌 형태로, 무리 형태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특정한 지점에 응집돼서 부서지게 하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웃라이너 같은 곳에 지금 파괴되는 애들의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생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레벨 0일 때는 얘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전체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말하는 거고 레벨 1일 때는 그 다음 단계 여기 클러스터 본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레벨 2일 때는 그 다음 단계 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렇게 나눠서 각 단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편들이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머티리얼만 나는 머티리얼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얘를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저희가 얘가 이제 파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큰 덩어리로 나눠지다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더 세부적으로 깨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저희가 클러스터가 레벨별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가 있다잖아요. 그 하이어라키 순으로 서서히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누르시면 여기 데미지 스레스홀드라는 게 있고 얘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 레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데미지, 충격이 들어오면 얘가 부서질 것이냐를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천천히 부서지되 맨 마지막에 잘게 되는 부분은 엄청 강한 압력이 왔을 때만 부서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재밌는 게 어느 정도까지 부서질지를 여기서 제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스 클러스터를 제한해서 만약에 클러스터를 1로 지정했다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 단계인 커다란 형태의 파편으로만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한테 파괴라는 물리 연산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기능을 저희가 노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카오스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각자 플레이하는 뭐 유저 1, 2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아티스트가 얘는 이런 모양으로 파괴되는 게 제일 좋더라 라고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에셋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카오스 그거는 사실 지금 뭐 맥스에서 만드신 파괴 시뮬레이션은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드 파티 툴을 쓴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이 파괴되는 파편들이 게임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캐시가 돼서 그러니까 미리 구워져서 막 나한테 파편들이 쏟아져 오는데 내가 그 파편들을 깨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 만약에 그런 걸 만들고 싶다면 꼼수를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실제로 나한테 미리 구워져서 떨어지는 파편에 대해서 내가 뭐 총을 쏘거나 뭐 작대기를 휘둘렀다. 그 순간 그 덩어리는 동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던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 방식에서 갑자기 그 순간 걔만 실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물리 연산이 진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와 물리 연산을 함께 잘 엮어서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다음 이게 이제 새로운 게임에서의 큰 재미를 줄 것이다라는 것으로 목표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또 저희가 버추얼 텍스처링이라는 것도 지원하는데요. 버추얼 텍스처링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게임도 그렇고 뭐 게임 외적인 다른 산업 분야도 그렇고 되게 디테일하고 품질이 좋은 결과물을 원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텍스처도 굉장히 커질 테고요. 만약에 노멀맵 같은 경우도 뭐 4K 노멀맵을 쓸 수도 있고 8K 노멀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걔네들을 다 메모리에 올려놓으면 물론 민맵을 사용해서 스트리밍을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크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텍스처들을 물론 민맵으로 나누지만 그 각 밉들을 또 타일로 막 나눠놔요. 그래서 각 타일로 나누고 그 필요한 타일만 메모리에 올리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K, 8K를 쓰더라도 실제 내가 필요한 타일이 몇 개 안 되면 4K, 8K를 다 올리지 않는 그냥 딱 필요한 타일에 그냥 몇백 킬로바이트만 올리는 그런 형태로 제작한 게 버추얼 텍스처링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텍스처링이 실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뭐 스텝 버추얼 텍스처링이라는 스텝 명령어 그다음에 버추얼 텍스처 메모리 관련 스텝 명령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컨텐츠 예제에서 랜드스케이프를 기능을 볼 수 있는 레벨이 하나 있는데요. 그 레벨에서
변경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게 랜드스케이프고요. 그 가까이 가냐 멀리 가냐에 따라서 좀 레벨들이 모양이 바뀌는 네,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네, 이 랜드스케이프에 있는 머티리얼에 사용된 텍스처를 좀 바꿔볼게요. 네, 이 머티리얼이고요. 얘가 사용하는 것 중에 베이스 컬러 텍스처가 있는데 지금 얘는 2048, 2048짜리 이거든요. 뭐 크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만약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가정으로 바꾼다면 현재 일반 텍스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변경을 원하는 텍스처에 우클릭하시면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이라는 게 있고요. 얘를 누르시면 어떤 머티리얼이나 에셋들이 영향을 받는지 알려줘요. 네, 뭐 확인해보고 변환을 누르면 실제 텍스처를 바꾸고 나서 얘를 지금 타일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VT라는 태그가 추가됐고요.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죄송해요.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밑에처럼 그냥 일반 텍스처가 아니라 여기 VT라는 게 붙었고 또 샘플러도 버추얼 샘플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컬러 샘플러가 아니라 버추얼 텍스처용 다른 샘플러로 추가되었고요. 이런 작업들을 알아서 해주는 거고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r.vt.borders.라는 걸 가지고 어떤 밉이 로드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걸 켜주시고 텍스처를 바꿔주면 쉐이더가 다시 컴파일 되죠. 그러면 지금 어떤 밉에 어떤 파일이 로드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얀색이 제일 디테일한 밉의 각 타일이고요. 한 타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현재 지금 어떤 타일들이 로드가 됐고 어떤 것들이 이제 지금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걸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버추얼 텍스처링이었고요. 다음으로 또 저희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기능도 4.2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개선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보셨겠지만 이거는 트롤이라는 저희 그 짧은 시네마틱 데모고요. 이게 저희 4.2 런처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 엔진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진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렌더링에서만 되던 퀄리티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30프레임 정도로 영상들을 잘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저희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그럼 게임 쪽에서 정말 쓸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실 텐데 사실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현실적인 조명과 라이팅 쪽인데요. 특히 그 소프트 섀도우, 그러니까 그림자 영역과 아닌 영역이 딱 떨어지는 그런 하드한 섀도우 말고요. 부드럽게 연결돼서 퍼져나가는 소프트 섀도우 쪽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또 반사 효과도 당연히 리플렉션 쪽이니까 레이트레이싱 쪽은 얻을 수 있고 뭐 글래스 같은 걸 통해서 투과돼서 꺾여 보이는 느낌 같은 것도 당연히 구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메쉬 에셋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영상에서는 보시면 물 표면에 비치는 반사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캐릭터가 지금 라이팅을 할 때 저희가 에어리얼 라이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조명들,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조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으로 되어 있는 조명은 없어요, 세상에. 현실의 조명들은 다 어느 정도 영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에어리얼 라이트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에어리얼 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프트 섀도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관 같은 경우는 메탈릭 쉐이더일 텐데요. 메탈릭을 하면 반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 반사 부분에서 뭐 요정들이 비쳐 보이거나 여기 여자 캐릭터가 비쳐 보이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데모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씬은 그냥 뭐 지하철에서 제설 플랫폼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되는 라이트랑 아닌 라이트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쓰셔야 더 오히려 특정 부분에만 퀄리티가 좋아 보이게 하거나 이런 걸로 하면서 퍼포먼스를 좀 낮추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보여드릴 만한 게 지금 과거의 렌더링 방식은 그림자 표현을 할 때 약간 이런 형태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보면 약간 지글지글하고 좀 깨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처로 구워진 걸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겼던 건데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 조명이 레이트레이싱 섀도우를 그릴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클릭이 안 되죠? 네, 얘가 레이트레이싱 섀도우를 그리도록 하면 섀도우 퀄리티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더 리얼한 섀도우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타일 같은 곳에서 지금 반사 같은 것도 굉장히 리얼하게 되고요. 또 여기 거울 같은 곳에서 네, 반사도 보면 네, 이전 퀄리티로 보이고 지금 약간 이렇게 지글거리는 거는 그 레이트레이싱이 갖고 있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단점 때문에 그런데요.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어쨌든 레이를 싸가지고 어떤 걔가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것에 색을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한 픽셀에 한 레이를 쏘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해서 노이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저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노이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움직였을 때 지글거리듯이 좀 보이는 거고요. 멈춰 있을 때는 네, 퀄리티가 나쁘지 않죠. 반사되는 느낌.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또 뭘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벤치 같은 경우 반사가 돼가지고 보여주는데 여기 그 반사되는 거울 안에 여기 벤치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벤치가 지금은 레이가 발사가 돼서 거울을 막고 실제 이 벤치에 닿아서 이 벤치의 색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벤치 머티리얼이 너무 무거우면 안 그래도 레이를 쏘는 게 무거운데 저기서 색깔 얻어오는 것까지 무거우면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얘가 그냥 보일 때랑 레이로 부딪혀서 색을 보일 때랑 다르게 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레이트레이싱 퀄리티 스위치라는 게 있고요. 일반 경우에는 네, 얘가 보이고 레이가 반사돼서 보일 때는 빨간색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서 켜져 있는 매트리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은 그냥 나무잖아요. 나무로 잘 보이죠? 근데 반사가 됐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퍼포먼스를 아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거고 뭐 이걸 가지고 게임 쪽에서 어떤 연출을 할 수 있겠죠. 뭐 공포 게임 같은 경우 멀쩡해 보이던 소녀를 보다가 거울을 봤는데 뭐 이렇게 악마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언리얼 인사이트라는 저희 게임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언리얼 인사이트라는 이름처럼 이 툴 자체는 언리얼 엔진에서 내부에서 벌어진 동작들을 가지고 약간 여러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편하게 보시라라고 만든 툴이고요. 툴 자체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확장도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큰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는 그 QA, 그러니까 실제 이걸 플레이해서 테스트하시는 분이랑 이걸 분석해서 처리하시는 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나중에 읽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나중에 읽어서 디버그하실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CPU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들, 함수들에 대한 정보만 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엔진 실행하면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로그들을 출력하는데 그 로그들에 대한 정보도 모아서 보여주고요. 또 에디터, 게임, 그리고 뭐 서버 가리지 않고 정보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윈도우 리눅스 컨솔처럼 약간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모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은 윈도우에서만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플랫폼 다르고 그걸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다르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스텝 명령어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코드에 박아놨던 매크로들을 후킹해 가지고 여기서도 그 결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이 언리얼 인사이트만을 위한 매크로도 추가를 했고 또 타임라인에서 그러니까 언리얼 인사이트 툴 내에서 볼 수 있는 북마크라는 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희 그 잠입자라는 데모고요. 플레이 해보면 네, 언리얼 인사이트 툴은 이미 런처에 같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 바이너리, 뭐 윈도우 64, 뭐 리눅스 혹은 뭐 그런 쪽에 이제 찾아보시면 바이너리 파일이 이미 있고요. 그걸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 하나 뜨고 여기에 지금 어떤 세션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뷰가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실행이 되면은 얘가 돌아가고 있는 그 라이브 세션까지 읽어가지고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새겨줘요. 원래는 그런 기능이고요. 보시면 이게 처음에 엔진이 실행되는 시점에 정보고 그것들을 각 스레드별로 아까 여러 스레드에 걸쳐서 엔진이 동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게임 스레드, 렌더 스레드, 그리고 그 나머지 부가적인 일을 하는 태스크 스레드 이런 것들을 스레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전부 다 쭉 보실 수 있고 또 얘네들이 한 프레임 그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디테일하게 줌인 줌아웃 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프레임이겠죠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가볍고 게임 언리얼 엔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지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디버깅을 위해서 어떤 로그를 출력해 놨다라고 하면 그 로그를 찾아서 뭐 그 로그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함께 묶으면 그 로그가 찍힐 때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도 이렇게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거나 무슨 일이 그때 주변에 있었는지 같은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정한 영역에 관련 스탯 정보들도 쭉 보여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뭐 에셋을 로딩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기 때문에 에셋 로딩하면서 그러니까 로딩하면서 무슨 부하가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언리얼 인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질문 들어온 게 있나 좀 확인해 볼게요.